사실은 어제 말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종합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국정조사 특위가 수원지검에 1313호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마트에 가서 뭐 소주 사와서 막 소주 가리하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현장 조사 검증. 그래서 거기서 그 서울고검 TF랑 그다음에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 결론 낸 것을 재현해 보신 건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때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밖에서 병가리를 했다. 이건 사실 글쎄요 진술에도 없고 그냥 그걸 추정한 것뿐인데 그것만 시연하시고 정작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것을 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교도관들이 전혀 모르게 네. 술을 먹을 수 있는지 어허. 그 장소에서 술을 먹고 나서도 1시간 반 동안 누구도 설주한 변호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을 안 하시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소주를 뭐 병가리 하시는 것만 그렇게 내보내고 모든 게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제 당시에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당시에 이제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 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연어 술 파티를 해주면서 진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진술을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주장을 뒤엎는 그런 어떤 진술을 뭔가 회유했다. 네. 자, 그 회유하는데 이 연어회와 술이 동원이 됐고 네. 당시에 그런 어떤 이 동원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바꿨다. 그래서 진술 조작이다. 그거를 박상용 검사가 주도했다. 이게 이제 그쪽 주장의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술 먹었다는 거를 좀 일단 우선 말이죠. 당시에 연어회 파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외부에서 연어를 우리가 연어회 파티라 그러면 연어를 잔뜩 가져오고 뭐 술도 가져와서 뭐 술도 먹고 하는 게 우리가 연어회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네. 당시에 아마 보니까는 그 구치소에 가는 네. 그 식사를 하기 위해 구치소에 가는 차량이 있는데 네. 그 차량을 아마 놓친 것 같아요. 식사하다가. 보통 수사가 길어지면 늦죠.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걸 제공했고 지금 교도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밑에 내려가서 그 수사관과 같이 그것을 들고 왔다고. 네. 그러니까 연어 도시락을 여러 개 시켜가지고 연어 도시락도 아니에요. 네. 그게 연어 회덮밥도 있었겠지만 뭐 그게 아닌 거를 시킨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냥 한 10,000원짜리 그 일반 식당에서 네. 예, 그 덮밥들을 막 시켰다가 그 20개 정도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24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24만 예, 원? 24만 원을 결제했고 그리고 그걸 공금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나중에 저 수사비로 제가 네. 보전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원 그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도 다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중에 뭐 연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생각해요. 네네.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네. 원래 그 전에는 주로 갈비탕을 시켜드렸거든요. 보통 수사받으면 그러잖아요. 혹시 뭐 갈비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시켜주잖아요. 예, 네. 예, 저희가 원래는 짜장면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시켜드렸을 텐데요. 네. 저희 그 청 근처에 마땅한 집이 없어서 네. 주로 그 갈비탕 그 육회 덮밥 요거 2개를 시켜드렸는데 네네. 그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이제 하도 그것만 먹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저희 수사관이 다른 쪽에서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격 훨씬 저렴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무슨 파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그 기관에서 나온 뭐 재연을 하셨던 그 네네. 내용도 술을 사서 반입해서 먹고 그 흔적을 없앨 때까지 전체 시간이 23분이에요. 23분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사오는 시점, 술 사온 시점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편의점에 이제 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한 그 시간, 예. 결제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설주한 변호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 변호사가 다시 배석을 해서 했을 때 시간. 그게 딱 20 몇 분이라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원래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했던 건 호화로운 연어회와 네. 소주를 두고 네. 2시간 동안 서로 파티를 하면서 파티하면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예, 음악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네.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연어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연어도 그냥 덮밥이고, 덮밥이고. 예, 술은 제가 볼 때 안 들어갔고 네. 이화영 부지사도 본인이 스스로 안 먹었다고 해요. 네네. 예, 그리고 파티도 2시간짜리에서 지금 다 해봐야 5분 아니면 10분이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오는 시간, 들여 보내는 시간, 그 흔적을 없애는 시간 하면 네. 5분 내지 10분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의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증거가 명백하면 그때 비로소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120억짜리, 지금 환율로 120억짜리 뇌물입니다. 네네. 근데 그 뇌물 사건을 최소 한 30년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 뭐 10,000원, 12,000원짜리 먹고 그걸 자백한다? 수사하기 쉽겠어요. 10,000원 주면 120억짜리도 막, 저 바꿀게요. 막 바꾸고. 예. 그러면 검사들 참 일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2만원짜리 주면 더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이렇게까지 되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네. 국력이 거기 그렇게 쏟아져서 낭비가 되고 공론이 이걸로 갈리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그 국가의 어떤 국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대한 진술을 받고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뭐 이화영이나 김성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진술인데 우리 검사님이 회 좀 몇 점 사주고 소주 한 잔 먹으니까 뭐 눈물 흘리면서 제가 진술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문제인가요? 더군다나 또 어제 보니까 무슨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하면서 무슨 조사실에 가던데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진술 세미나도 그렇습니다. 그냥 진술 세미나라는 그 말만 있을 뿐이지 네. 정작 뭘 했다는 건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진술 세미나를 해서 뭐 진술이 바뀌었다든지, 네. 예, 아니면은 어떠어떠한 진술을 둘이 맞췄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뭐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꿨다는 겁니까? 진술 네. 세미나를 통해 그런 게 전혀 내용이 없고요. 일단 공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사한 사람은 한 500명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한 사람만 한 130명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변호인들이 그것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법정에서요. 그렇게 해서 법정이 열린 것만 5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해서 1심 재판까지 판사님 3분, 2심 3분, 그 다음에 3심에는 대법관 13분이 예, 모두 다 이것은 맞다고, 그러니까 죄북 송금을 한 것이 맞고 그것이 이재명 방북 비용 등이었고 그 내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론을 내주신 겁니다. 네. 그게 뭐 10분간 뭐 누군가 말을 맞춘자, 자 우리 이렇게 말 맞추기로 하자.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교차 검증 속에서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려면 참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야 되고 박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했다라고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뒤집겠다. 이미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제 아마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하실 때 이제 선서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왜 안 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보통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죄 처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왜 선서를 안 하셨는가? 그거 한번. 예, 제가 사실은 선서를 지금까지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선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날 밤 거의 10시까지 제가 당연히 선서를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네. 다만 제가 그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아달라고 국회의원 전원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래 그날 저녁까지도 제가 그 증인 선서문에다가 이 불법 위헌 국정조사이지만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부기하고 그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려고 네.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고 다른 동료 검사한테도 선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 제가 어떤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시나리오가 있다. 아하. 예, 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다. 음. 아예 듣지도 않을 거다. 음. 그 얘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네. 사실 위증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회유했습니까? 회유 안 했습니다. 조작했습니까? 조작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위증이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 고발한 그 사건 가지고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밝혀냈고 고발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지? 서울고검
7개월 동안 연호 술파티도 못 밝혀. 지리멸렬해. 공수처 별로 수사 능력이 떨어져. 특검 발족해야 돼. 그래서 특검을 발족하고 거기에 조작 수사가 밝혀지면 그 조작 수사로 인한 결과인 공소는 취소해야 된다는 그 문구를 하나 넣고 네. 그 다음에 저를 기소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장동이니 이런 공소 취소가 필요한 검사들도 기소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그 특검이 조작 기소를 우리가 밝혀냈고 조작됐기 때문에 그 조작 기소의 결과인 피해자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조작 기소를 우리가 공소 취소한다. 이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서하고 증언을 해서 위증을 만들어주면 그 공소 취소의 시나리오에 제가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네.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7장짜리 선서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날 다음날 제출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바로 이제 그 선서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조특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위증죄로 지금 고발을 했고 바로 한병도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가 이거 제3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3특검, 지금 2특검이잖아요. 네.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위증으로 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작년 9월에 아하. 작년 9월경에 있었던 저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고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고발을 억지로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그 위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제가 함정에 안 빠지니까 그거를 억지로 작년 9월에 했던 작년 거를 9월 가지고 거를. 와서 고발을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이젠 제3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수순입니다, 지금. 그때 아마 공청회인가 뭐 그때 청문회 때인가 예. 그때 참석했을 때 말씀하신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일부에서는 뭐 선설 안 했냐 뭐 등등 비판하시는데 바로 요 지점입니다. 지금 이미 여당과 여권은 이 위증 선서를 하게 되면 이 박상현 검사 주장을 위증죄로 해서 고발을 하고 그 고발한 건수를 가지고 이거 특검해야 되겠네 해서 제3특검을 하고 그럼 제3특검에서 이거 보니까 이게 이 조작으로 해서 기소됐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하야 되겠네. 그럼 특검이 총대를 메고 공소를 취하는. 왜? 현직 검사들은 그거 안 할 거거든요. 안 합니다. 그 직권남용 아닌가요? 책임을 질 수가 없을 정도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조직이기 나중에 때문에 뭐 국회의원 배치 달아주면 되잖아요. 예,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치화해버리면 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정치 진영의 문제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절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법무, 검찰이 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같은 검찰총장 대행도 뭐 박상현 검사 아무 편 안 들어주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징계 안 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예, 오히려 그 뭐 조금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준할 정도로 그것을 거의 방조하다시피 네. 하는 그런 법무 검찰인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어떤 수사라도 받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럼 공소 취소만 하지 않는다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 하지 않는다고 그 특검이 이 조작 기소로 인한 결과인 공소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안 넣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하신다면 아니 지금 우리 원래 기소했던 거는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소했던 사람이 원래 기소했던 기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는 지금 헌정사상 단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는 지금 초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공소 취소 안 한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 있잖아요. 예. 이 특검이 지금 우리 박 검사님을 피의자로 입국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어요. 무슨 의미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제가 뭐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 국정조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국정조사를 이렇게 열었으면 원래 서울고검에서 대대적으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박상영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막 흘러나왔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막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뭐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쭉 그 여론이 고양이 되면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것을 아마 계획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고검이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해줄 만한 데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으로 그것을 넘기라고 한 것이고, 근데 특검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검은- 갑자기 아무도 한 번도 그런 식의 얘기가 없었는데 네. 특검이 그런 음모론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확인됐다. 어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수사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수사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거의 연어 술파티만큼이나 허황되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수사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면 제가 선서 거부를 했을 때 아마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음. 그러니까 저를 직무 정지를 월요일 날 바로 시켰거든요. 네. 금요일 날 선서 거부, 월요일 날 직무 정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특검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출국정지. 직무정지나 출국정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압수수색입니다. 네.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가 뭔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고 음. 뭔가 조작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그 소위 말해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수사권이 없어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 된다는 걸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3차 특검이 반드시 나올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그 사건을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 한 달 내지 2달짜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게 좀 자신들이 불안하다고 느꼈는지. 아니 특검보가 무슨 그렇게 얘기했죠. 특정 진영의 그 인터넷에 권영민 나와서, 특검보가요? 아니 이제 김진미, 아, 김지. 예. 자, 이게 제가 정리를 드리면 네네. 특검은 법의 수사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특검이 이거 사건을 왜 수사하느냐? 봤더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어요. 라는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하면서 권영민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어요. 수사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명도 입건 안 했는데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사도 안 해보고 아무도 입건 안 했는데 내가 봤더니 그냥 이거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전에 있던 특검보가 김짐인가요? 뭐 특검보가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40분 동안 우리가 뭐 앞으로 뭘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 곧 장면을 보실 것이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박 검사님 이야기했지만 이 특검 가지고는 사실 공소 취소까지 본질적으로 못 가잖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빌드업을 해서, 그죠? 이제 뭐 좀 내용을 모아서, 야, 이렇게 중대한 게 있어? 그러면 3차 특검 해야겠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3차 특검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보시고, 야, 저거 3차 특검 좀 필요하겠는데? 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갈 때의 어떤 조급증, 강박감, 그런 것들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아니 분명히 제가 그 시나리오 때문에 선서 거부한다고 했는데 네네. 너무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촉박하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제가 뭐 제보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렇게 되니까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한 사람 바보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3인성을 하고 몇 사람에서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돼요. 왜? 지금 이 정권은 모든 언론들 등등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단 법무부가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그랬죠. 저도 이 검찰을 출입해보고 취재를 해봤지만, 아니 이 지금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혐의가 밝혀지고 내용이 있을 텐데 그냥 보면 내용도 그래요. 의심이 가고 의혹이 있고, 그 직무정지 내용서를 보면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직무정지가 가능한가요?
그 직무정지라는 제도는 왜 있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무슨 혐의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혐의를 뭐 조사만 하는 것이라도 그 혐의가 있다고 거론된 것만으로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직무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조치일 뿐이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제가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성비위를 했다. 아하. 그러면 그거 조사받는 것 자체로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연어술 파티 의혹이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녹취록 얘기하시는데요. 녹취록 나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정 변경은 오로지 제가 선서 거부를 해서 그 여당 국회의원들을 화나게 했다.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주로 보이스피싱을 처벌하고 있는데 네네. 그 보이스피싱을 처벌하는 것과 제 이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의혹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를 할 그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직무정지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를 할 때도 도대체 오늘부터 직무정지인 건지 내일부터 직무정지인 건지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혐의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네. 예, 출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공문 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직무정지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검사의 신분 보장에 있어서 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검사가 무슨 좀 어떤 정부 여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냥 사실 고발은 많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고발됐으니까 너 직무정지야. 그러면 누가 어떤 검사가 이거는 법에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심기를 거스릴까 거스리지 않을까. 항상 그것을 스크리닝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만큼 위축 효과로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졌던 어떤 법치에 대한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국민의힘 단독 주최한 뭐 청문회인가요? 하여튼 국정조사에 나갔다는 이유로 뭐 추가 감찰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조국혁신당 뭐 등등 주최해서 그때 이 참석해서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오적이다 라고 했던 우리 임은정 동부지검장님은 검사장 승진했잖아요. 그럼 우리 박상훈 검사도 승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진영이 다르다고 아니 야당 같다고 감찰하고 아니면 친여 저 조직에 갔다고 뭐 검사장 시켜주고 말이 됩니까? 저는 어차피 제 말을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 빼앗고 입틀막을 국정조사에서 네, 당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는 국정조사에서도 선서는 거부했지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 우호적인 그러니까 여권의 우호적인 증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저랑 대질시키고 얘기하면 제 말이 거짓이라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진실을 전달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의 대상은 저뿐만 아니라 인천지검, 대검찰청 다 있었습니다. 공문에 따라서 국회에서 불러서 제가 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면 그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듣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면 중립의무가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명백하게 그 부분은 그 장관께서 좀 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레토릭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제가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예. 뭐 나중에 그러면 행정소송 하시면 돼요. 네. 그 뭐 이제 근데 연어수 파티 하도 이게 저 고통을 당해서 그 뒤로부터는 연어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후배들이 자꾸 와가지고 제가 밥 사준다고 가끔 그러면 아니 언제는 한번 보니까 연어를 쫙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날 소위 말하는 먹이려는 거냐? 이랬더니 저희도 회유당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회유당하고 싶다. 예. 누구를 회유하려면 연어를 먹으면 되겠네요. 중요한 사실을 봤습니다. 앞으로 누구 회유하시려면 꼭 연어를 사주시고 파티를 해야 됩니다. 파티를 하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참 기가 막히네. 마이크도 빼앗으시면 안 되겠네요. 마이크도 서영교 마이크 뺐더라고요 보니까. 마이크 잡아주지 그랬어. 목소리도 큰데.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나와서 말이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안인데
리호남이라고 하는 북한의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 공작원이 당시 아태이원에서 이제 필리핀에 열리는 행사에서 김성태가 만나서 70만 달러를 이제 전해줬다라고 했고, 리호남은 북한에서 아주 뭐 김정은과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최고의 공작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성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또 집안도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실 북한은요, 이 김정은한테 직접 통치 자금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최고의 이 사람이 이제 당시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심, 2심, 3심은 다 김성태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호남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주장이 분명히 법정에서 있었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그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김성태의 말의 신빙성을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리호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법정에는 사실 제시되지 않았던 증거를 강력한 증거라고 해서 지금 국정원장이 가지고 오셨어요. 소위 네네. 말하는 현장 부재, 알리바이가 있다, 이 네네. 말씀이시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고 정말 중요한 증거라면 그러면 지금 이런 공소취소 논란 필요 없습니다. 아하. 재심 신청하시면 100% 맞아요.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 분명히 70만 불은 그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는 게 아예 판결 그 범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면 그것은 100% 재심이 받아들여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공소취소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것은 그 증거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시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논란 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재심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 국민인 쌍방울 직원들 수십 명이 그 밖으로 나간 것도 네. 몰랐습니다. 그때 뭐 책갈피에 숨기고 뭐 돈 숨겨갖고 바로 내리자마자 내주고 다시 타고, 그래서 외화를 엄청나게 사실 중국 쪽으로 넘겼다는 거는 이미 다 지금 그 직원들 진술로 다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증명이 됐죠. 국정원이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19년도 그 당시에 그 돈이 그렇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국정원이 몰랐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권도 하나, 우리나라 국적도 확실하고, 출입국 내역도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출국 보면 왜 왔다 갔다 하지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게 바로 중국에 있는 뭐 심양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화장실로 가거든요. 화장실로 가서 바로 주고. 돈을 주고 다시 나와서 공항에서 있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 귀국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했어요. 그리고 돈이 나가고 그게 결국에는 중국에서 있는 식당에서 거의 버젓이 돈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사진도 찍혀서 심지어는 경기도 보고서에도 그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호남은 어떻습니까? 리호남은 여권도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리호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본명인지 아니면 이게 단체의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휴대폰을 쓰는지 무슨 계좌를 쓰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년 전 특정일에 리호남이 있었다 없었다를 국정원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리호남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국정원장이 아시겠네요. 뭐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 정도 되면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리호남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리호남을 국정조사에 불러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국정원장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국정조사에서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도저히 리호남의 부재를 입증할 수가 없겠다. 그에 반해서 김성태의 진술은 도대체 이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 70만 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처음에 그 이화영이 김성태를 통해서 리호남에게 그러면 500만 불을 보낸 이유입니다. 2019년 5월부터요. 그때부터 이제는 방북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전달했더니 리호남이 500만 불을 달라.
500만 원 달라. 500만 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화영한테 전하니까 이화영이 500만 불 너무 비싸다. 100만 불로 해봐라. 그랬더니 김성태가 다시 전달했더니 리오남이 깎아주겠다. 300만 불. 300만 불. 근데 300만 불은 어떻게 되냐? 200만 불은 당에 공식적으로 가는 비용이다. 100만 불은 나한테 주면 그것은 인사를 해야 되는 비용. 고위직들에게 인사해야 돼. 왜냐하면 북한은 당에 가는 비용은 절대 못 건드려요. 예. 그거 건드리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김정은 돈이니까. 예. 스마트팜 500만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아테라는 북한 통전부의 민간단체화한 그렇죠. 그 단체가 딱 영수증을 써줍니다. 200만 불도 영수증을 딱 써줍니다. 근데 이 큰 행사를 하는데 뭔가 좀 그 윤활유가 필요하다는 게 줘야 되고. 그게 리오남의 얘기였고 그래서 100만 불은 나한테 주고 200만 불은 통명철이라는 아테 부실장한테 줘라. 이게 내용이었고요. 네. 그거 처음 전달되는 게 2019년 7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에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19년 7월 달에는 도저히 뭐 서로 미사일 쏘고 이럴 때예요. 맞아요. 예. 근데도 북한이 전부 다 고위직들을 필리핀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김성태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 돈 주니까 왔죠. 검사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돈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김성태가 100만 불을 준비해서 한치기로 100만 불을 준비해서 리오남에게 건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의 사정이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경기도는 딱 행사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경찰 의전이니 뭐니 이런 걸 하는데 자기가 뭐 뇌물도 주고 호텔 비용도 쓰고 여러 내용을 하는데 30만 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만 불밖에 안 남아서 리오남에게 70만 불만 전달했고 리오남은 언제 어떻게 받냐 했더니 국제대회가 있기 전에 빨리 와서 돈만 받고 바로 갔다. 돈만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주니까 송명철이 그때부터 이화영과 같이 이화영, 김성태, 송명철이 모여서 북한에 이재명 지사가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의전을 더 잘하게 주겠다. 그런 식의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 술도 마시고 하는 사진도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사진은 그 전에 있던 건데 거기 그 필리핀에서는 사진이 없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가 통화도 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19년 11월 달에 이제 그 다음부터 경기도는 북한에 계속 초청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 또 수십 명이 나가서 200만 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에 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지는데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그래서 다 셧다운이 되는데 그 사정에서도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가서 리오남한테 못 줬던 30만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줬어요. 그거를 2020년 1월 달에 줘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끝까지 받아가네. 얘들. 아니 그거는 약속한 거니까 안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북한에다 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주면 너 떼먹었지. 뭐 이런 거 질책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만약에 김성태가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면 아니 그냥 애초에 800만 불 다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그렇죠. 리오남 뭐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낄 거고 송명철한테 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아니면 700만 불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그걸 도대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판사들이 만약에 진술할 때 보면 진술의 구체성이 얼마나 있는데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데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 검사님 이야기 딱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실감나잖아요. 그 당시 현장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분들도 김성태 당신 주장 일리가 있네. 만났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오남을 못 봤던 사람들은요. 행사를 그냥 주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정원도 공작을 하는 공작국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남북 그 협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달에 거기에 왔던 부서와 그 보고서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행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부서들이지 어떤 공작원이 누가 오고 이게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보고, 국정원 보고라든지 그때 당시 행사 담당자가 리오남을 못 봤다고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김성태가 말하는 내용을 해하지 않는다. 두 개가 양립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지금 국정원장께서 그때 리오남이 없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 자료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에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개하시면 되느냐? 국정조사법에는요.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원장님은 그게 사실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확정 판결도 나왔고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공개를 하시고 그게 도대체 리오남이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를 공개하시면 되고 그게 그렇게 명확하시면 재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지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다 조작된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처음에 논쟁이 됐던 게 바로 이 서민석 변호사와의 어떤 전화 통화 내용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서민석 변호사는 공천에서 탈락했더라고요. 결국은 탈락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봐더라도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플리바겐? 아니 제가 볼 때 그게 문제될 게 별로 없는데 근데 항상 주장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당시에 이제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면담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 아마 옛날 정성호 법무장관도 했나요? 뭐 등등 이 사람들이 이제 면담을 한 것 같으면 그럼 면담 기록도 까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 과연 그게 회유나 협박의 이야기인가? 아니 검사 입장에서 보면 진술을 하면 진술을 하라라고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뭐 그 내용을 보면 명시적으로 무슨 뭐 이걸 해주면 뭐 조작하면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조작 기소를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작입니까? 네네. 그래야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 어디, 공소장에 어디가 조작이냐 그 말이거든요. 실제로 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저희 판결이나 공소에 전혀 쓰이지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뭐 형량 거래를 했다. 제가 무슨 어떤 것을 제안했다 하면 그 녹취록에 그 제안이나 거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제안했고 뭐를 거래했다는 겁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진술세미나니 연어술 파티니 조작 기소니 다 똑같은 어떤 용어와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실체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화영 지사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한 건 좀 이상하지. 그런데 이 시점을 봐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자백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제 직업이고요. 실체에 맞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에 맞는 진술이 나오는 것이 받는 것이 제 직업이고요. 두 번째로 이화영 부지사가 마치 굉장히 나쁜 사람은 맞지만 비리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하급자로서 상급자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더 큰 비리를 제보하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사실상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부인이 난리 쳤잖아요. 예. 재판장에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석 변호사 그 녹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네가 다 안고 가. 배신 안 하면 사면될 수 있어. 음흠. 아니 자기가 돈을 수천만 원을 주고 산 변호사마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저 민주 진영의 편을 그렇죠. 들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압박이 심합니까? 아, 그렇죠. 자기 변호사가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감경해 줘야 되는데 너 그냥 가고 그분 위해서 네가 그냥 가. 이러면 본인은 아마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뭐 죽어버린다 또는 배신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수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와서 접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분이죠. 네. 비리를 저질렀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동시에 너무나도 그 진실을 말하는 데 압박이 심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실을 말해도 본인은 상처받을 수 있고 괜찮다. 그 집단으로부터 위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변호사가 갑자기 있다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잘려요. 그러니까요. 그래 재판장 안 나와버리잖아요. 예, 아니 설주한 변호사 그랬잖아요. 네. 김현지 씨 전화 와서 갑자기 안 와요. 네. 변호사가. 예, 자기가 자백했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잘립니다. 그러면은 자백할 수 있겠어요? 아주 예. 실세분이 그냥 변호사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예, 그냥 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늘 이화영 부지사는 그랬어요. 설주한 변호사도 자기 말을 들어주고 증거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변호사가 잘려버려요. 그 다음 날 안 와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도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 날 갑자기 뭐 물론 그 사모님이 뭐 그렇게 하셨다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안 돼요.
그다음 저 사람이 이상해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모님도 사실은 그 전에 그 서미석 변호사와 다 교감이 있었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서미석 변호사는 백정화 씨랑 매번 뭐 저녁과 술을 먹으면서 네. 이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해서 우리는 다 교감이 돼 있다고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마 그것도 녹취록이 있을 겁니다. 네네.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백정화 씨가 어떠한 다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고 거기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는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미국 같으면 영화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거악을 제보하면 그 사람을 이름도 바꿔주고 집도 사주고 직업도 만들어서 네. 아예 다른 주나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플리바겐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그 정도의 일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선처 그리고 지금 증거관계가 어떻다든지 어디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본인이 말하는 주범 종범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럼 그걸 제가 설명해 줘야지. 그러면 저는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다니 그건 말도 안 돼. 여기서 딱 자를 거야. 너가 다 지고 가. 이게 진정한 수사다. 네. 이렇게 수사했어야 맞습니다. 제가 거기 어디에 뭐 민주당 의원께서 읍소한다, 비굴하다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읍소했습니다. 비굴했습니다. 음. 왜? 진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강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를 제가 막았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수사 역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자백이 나오면 아니, 주범 종범이라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관여했다. 이 진술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 진술이 나오면 저희는 진술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맞는 증거를 검사들이 모두 투입돼서 찾아야죠. 찾아야 돼. 찾아야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검사들을 다 중단시켜 놓고 스탠바이 딱 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 오면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어요. 그러면 오늘 진술 안 합니다. 네. 변호사만 보고 집에 가요. 그러면 제가 서미석 변호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변호사님 입장을 이제 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게 나가지도 않고 제가 녹취 보면 제가 샌드위치가 됐다. 네. 왜냐면 이화영 부지사랑 저희 수사팀 간에 샌드위치가 돼서 어허. 그러면 다른 검사들이 아니 나 지금 수사 다 정지해놓고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왜 뭐 중요한 진술이 나와서 안 진술이 나왔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된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샌드위치가 되고 제가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서미석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법조 후배로서 그냥 자백하지 마세요. 네. 예, 그거 그냥 하고 입장 정하신 대로 해서 저희 그냥 증거에 따라서 저희가 있는 대로 판단해서 수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거는 그게 그거 두 개만 따서 보면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처한 상황, 제가 했던 수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처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아마 모두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러려면 서미석 변호사나 제가 통화했던 모든 기록이 공개가 된다면 충분히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통화만 한 거 아닙니다. 서미석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 두 통화이고 그 두 통화마저도 여보세요 끊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토막토막 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전체 들어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국정조사 특위가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 설주환 변호사라든지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에게 왜 김현지 지금 제1부속실장은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그만두라 했는지 이것까지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아니 이 사건 관련해서 왜 김현지 씨가 변호사를 자르고 말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도 본인도 나오겠다 하는데 증인 채택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는 사실상 연어술 파티 현장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 먹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하면 거기에 그 소주 뭐 이렇게 한 잔만 마셨겠어요. 그 저 페트병에 와서 빨리 마셔야 되는데 그 마셔서 네 병을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병을. 근데 뭐 전혀 뭐 술 냄새도 안 나고 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장 재현을 하려면 거기서 병가리를 할 게 아니라 그 자리 그 좁은 그 영상 녹화실에서 네. 소주 그 병을 열어보면 돼요. 네. 열어봐서 그 냄새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그게 냄새가 빠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걸 보면 그때 그 목격자 했던 교도관, 수사관, 설주환 변호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냄새를 맡을 수 있냐 없냐를 재현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날 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이제 들어보셨지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의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지금 재판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재판 대법관들을 왕창 늘리잖아요. 22명 늘리면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대통령이 뭐 구속되고 이럴 사안은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 이것도 지금 벌써 국조특위에서 뭐 불러갖고 지금 보니까 뭐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우 배째라 한 게 뭐 나를 협박했다 뭐 다 하잖아요. 또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대북 송금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화영이 확정 판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 즉 이 뇌물 혐의 같은 굉장히 중요한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본인이 해서 공소 취소 모임을 뭐 100명, 10명을 모아서 만들었고, 근데 오죽했으면 유시민 작가까지도 미친 짓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국조특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특검 만들어서 공소 취소로 확 몰아가는, 뭐 대통령 인기 있을 때 가는, 저는 그런 어떤 지금 수순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우리 박 검사는 결국 희생양으로, 왜냐 사실은 박 검사만 아 사실은 제가 회유 좀 했어요 이러면 모두가 다 편해요. 그죠? 네. 모두가 다 편한 게 아니라 우리 저 청와대 계신 분도 편하고 여당도 편해요. 그거 지금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안 했는 걸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제가 법치가 무너진다. 네.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게 음.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 번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력이라는 건 계속 확대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권력자의 게 아니라 권력자가 돈 받은 사람, 권력자의 측근,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취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 그렇게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국가안보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권 때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북한에 돈을 800만 불 보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도 한 번도 논평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북한이 이것을 레버리지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때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받았어요. 한마디 하면 북한이 되는 거예요? 논평 한번 내는 거에 따라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공소취소를 안 한 채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네. 그러면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던 우리는 아니 우리 재판에서 결정해야지 니네 얘기하는 건 우리 안 믿어. 그렇게 딱 칠 수 있거든요. 네. 사법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공소 취소가 돼서 재판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말하는 거에 우리가 뭘로 반박합니까? 네네. 그냥 아니야. 그래도 북한이 아니 우리 받았는데. 그리고 너네 재법원 판결 돼 있잖아. 대법원 판결을 취소 안 하는 사면을 시켜도 이화영 씨는 나가겠지만 네. 판결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 니네 재판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음. 우리도 실제 받았어. 이재명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권 가만히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안보 가만히 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법치와 안보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뭐 제가 이걸 했던 사건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법치와 안보 이 관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모든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회가 어떤 존재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저는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올 수 있던 것도 사실 이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본인이 어떤 좀 이 불편한 사건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법 왜곡죄, 그다음에 뭐 검찰 폐지 뭐 등등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사회 악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자기 직업 윤리에 떳떳한 그런 게 되면 앞으로 누군가는 이걸 이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박성현 검사의 용기를 많이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본인이 꿋꿋하게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뭐 4,000명이 넘는 지금 구독자분들 들어오셨고, 또 뭐 보니까 지금 다음에 5만 명 이상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많이 아마 이 국민들의 뜻이 진짜 세상에 정의가 좀 제대로 서야 된다, 아마 그런 바람일 겁니다.
우리 구독자들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제 말씀을 들어주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정말 제가 뭐라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를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으면 저희 법과 법치와 제도로 저를 처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가지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누군가 권력자가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 거기에 이용되지 마세요. 예, 가지고 계신 거 그거 국민들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 거 아닙니까? 예, 그 법치 그다음에 우리 제도 이런 거 가지고 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요. 제가 특검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속지 마시고 예, 밝은 눈으로 한번 이 사안을 봐주십시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가족들도 많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늘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